아이고, 첫날 밤을 어찌 치어야 한단 말인가. 아는 것이라곤 글자밖에 없는데. 신부의 옷고름은 어찌 풀며 푼 뒤에는 또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망신만 당하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의 한 양반가 독자인 경수 도련님은 올해 19이었습니다. 어느덧 정혼할 나이가 차 한 달 뒤면 이웃 고을 평창 이참판 댁따님과 혼례를 치르게 되어 있었죠. 겉으로는 의젓한 선비였지만 속으로는 이렇듯 큰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서삼경과 씨름하며 학문에만 정진했기에 여인의 손목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고 아비의 엄격한 가르침 탓에 계집아이들과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피하기 일쑤였죠. 그런 그에게 아비는 늘 이리 말했습니다. 경수야, 명심하거라. 사내란 모름지기 씨를 널리 퍼뜨려 가문을 융성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여. 여자란 그저 옥토가 되어 묵묵히 그 씨를 받아내어 아들을 낳는 것이 미덕이다. 그 외에 계집에게 쓸데없이 마음을 주어 희롱하거나 학문을 게을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패륜적인 짓이다. 첫날 밤에 해야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없다. 그저 내가 사내임을 증명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씨앗을 깊숙이 심어주면 그뿐이다.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은 경수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여인이란 어렵고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의 지리를 알아야 하거늘 그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시러 오시라 하옵니다. 문밖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에 경수는 깊은 시름에서 깨어났습니다. 오산댁이었습니다. 나이 43, 그녀는 경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운 유모였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일찍 여인 오산댁은 경수를 제 친아들처럼 여기며 온 정성을 다해 길러왔죠. 들어오시오, 유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오산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비록 종이 신분이었지만 품위 있는 몸가짐과 지혜로운 말투로 경수에게는 어미보다 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경수의 파리한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이 마르지 않은 벼루와 붓이 놓여 있었지만 화선지 위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의미 없는 획 몇 개만 그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부터 안색이 파리하시고 식사도 통 못하시는데 무슨 깊은 시름이라도 있으신지요? 혹 학문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밥상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묻는 말에 경수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혼례 때문이시온지요?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에 경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오. 그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을 뿐이오. 도련님, 이 오산댁이 비록 도련님을 낳지는 않았사오나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가려내며 키운 사람입니다. 도련님께서 속으로 방귀만 뀌셔도 된 방귀인지 물방귀인지 알아챌 수 있사옵니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첫날 밤 일로 이리 속을 끓이십니까? 오산댁의 직설적인 말에 경수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사실은 첫날 밤이 두렵습니다. 신부를 어찌 대해야 할지, 사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아버님 말씀처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산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쯧쯧, 저리 순진한 수총각을 그냥 신방에 들여보냈다간 장작 패듯 깨진 몸만 축낼 뿐이지. 사내의 도리란 것이 어디 과거 급제만 있는 것이더냐? 아내의 마음을 얻고 몸을 기쁘게 해주는 법이야말로 집안을 평안케 하는 으뜸 도리인 것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단단한 결심이 선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밭을 갈 줄 모르는 농부가 어찌 풍년을 바라겠사옵니까? 여인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그 밭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밭가는 법이라니요. 허나 도련님, 저같이 소리를 내지 않는 늙고 메마른 밭에서는 가르침을 드릴 수 없으니 물기 오르고 부드러운 새 밭을 잠시 빌려야겠습니다. 새 밭이라니요. 부엌에서 일하는 월양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나이 17에 아직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옥답과도 같은 아이지요. 그 아이의 몸을 받삼아 어찌 밭을 고르고 어찌 씨를 뿌려 마침내 어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물론 이 일은 우리 셋 말고는 하늘도 모르게 할 것이옵니다. 경수는 그 노골적인 비유에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월양이를 데리고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계집밭 일구는 4가지 법도에 대해 알려드리지요. 4가지 법도라는 말에 경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산댁은 부엌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월양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월양은 마른 몸매에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눈매가 곱고 피부가 하얘 사내종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아이였습니다. 월향아, 너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다. 이는 도련님의 장래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며 너의 앞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머니? 도련님께서 첫날 밤 일로 고심이 깊으시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 몸은 늙었으니 너의 젊은 몸을 잠시 빌려야겠다. 월양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붉어졌다 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직 사내를... 걱정하지 마라. 도련님께서 내게 직접 씨를 뿌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명할 때 내 몸을 받삼아 시범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 이건 여자로서 꼭 알아야 할 비방이란다. 지아비를 구름 위로 띄울 수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중술이다. 잘 배워두면 너 또한 훗날 지아비의 밭을 기름지게 하여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게야. 오산댁의 진지한 설득에 월양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단다. 오늘 밤 모두 잠든 뒤 내 방으로 오너라. 도련님께 함께 가자꾸나. 월양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오산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엌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깊은 밤이었습니다. 경수가 촛불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문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오산댁과 함께 월양이라 불린 여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월양은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이 길고 고와 묘한 새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가지 법도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밭고르기입니다. 오산댁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밭고르기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의 성질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옵니다. 성급하게 쟁기부터 들이밀면 밭이 놀라 굳어버리고 돌멩이만 가득하게 되는 법입니다. 먼저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름진 땅부터 살살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요. 여인의 몸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곳은 바로 이 목덜미와 귓불, 그리고 부드러운 어깨입니다. 월향아, 이리 오너라. 오산댁은 월양을 앞에 앉히고 그녀의 저골이 고름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월양의 희고 가녀린 어깨선의 경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을 이리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입술로 살짝 머금어주면 오산댁이 월양의 귓불을 살짝 머금자 월양의 입가에서 하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경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이 물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밭을 골라보시지요.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에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오산댁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목덜미에 서툴게 입을 맞추고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때마다 월양이 작게 몸을 떨며 가쁜 숨을 내쉬자 경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쾌감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두 번째 법도인 씨 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밭을 잘 골랐으니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씨앗은 너무 깊이도 너무 얕지도 아니 되며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어야 싹이 잘 트는 법입니다. 즉, 사내의 허리 놀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옵니다. 오산댁은 월양을 이불 위에 눕히고 경수에게 그 위에 올라가 보라 명했습니다. 옷은 그대로 입은 채였지만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얇은 무명옷을 뚫고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경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밭의 고랑을 따라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강약과 완급이 있는 법입니다. 월양의 숨소리가 바로 그 박자이니 그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인이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나아가고 내쉴 때 함께 물러나며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경수는 오산댁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래에서 월양이 달뜬 숨을 내쉬자 경수는 그녀의 반응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그녀와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수줍음과 묘한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일구고 있는 밭이 돌이나 흙이 아닌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의 몸이라는 것을요. 셋째 날 밤의 가르침은 세 번째 법도 물떼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농밀했습니다. 경수는 이제 더 이상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월양이라는 밭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이제는 제법 사내다운 자신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밭에 씨앗을 심기만 해서는 풍년을 얻을 수 없사옵니다. 밭이 메마르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야지요. 이것이야말로 농부의 가장 큰 정성이자 밭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내의 양기가 그저 제 욕심만 채우고 말라버린다면 여인은 갈증에 울부짖게 되지요. 진정한 사내란 여인이 먼저 기쁨의 강물에 흠뻑 젖어 정신을 놓는 것을 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뜨거운 기운을 쏟아내는 법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에게 야른 속저고리와 속치마만 남기고 겉옷을 모두 벗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하얀 비단 속옷 위로 월양의 봉긋하게 솟아오른 전무덤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풍만한 엉덩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양은 부끄러움에 두 손으로 몸을 가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관능적이었습니다. 여인의 밭에서 가장 단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은 바로 저 전무덤과 은밀한 골짜기입니다. 허나 그곳으로 바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그 주변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물기를 터주어야 하지요.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손과 입을 사용하여 월양의 온몸에 물을 대어 보십시오. 그녀가 어디를 원하고 어느 곳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지 손끝과 혀끝으로 남김없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경수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월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산댁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차 대담하게 월양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월양의 발목을 쓸어 올리고 매끈한 종아리를 지나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파르르 몸을 떨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붉고 작은 전망울을 속저고리 위로 머금었을 때 월양의 입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흐. 도련님, 더는 그곳은 아닙니다. 월양아, 그곳이 바로 샘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다.
부끄러워 말고 내 몸이 원하는 소리를 내거라. 도련님, 멈추지 마십시오. 샘이 마르기 전에 더 깊고 은밀하게, 밭이 스스로 젖어들어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경수는 월양의 반응에 완전히 취해 오산댁의 목소리에 홀린 듯 그녀의 온몸 구석구석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얇은 비단 치마 위로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골짜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 월양의 몸이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켰고 마침내 뜨거운 액으로 치마를 흠뻑 적시며 절정에 다다랐을 때 경수는 자신이 한낱 계집종의 몸을 탐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영혼과 교감하는 듯한 황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쾌감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법도는 온기로 밭을 다독이는 법, 즉 뒷정리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에도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찬바람이 들어 마음이 상하는 법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으로 밭을 잘 보듬어 주어야 다음에도 기쁘게 문을 여는 법이지요. 사내의 본분은 제 기운을 쏟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경수는 땀과 눈물로 젖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월양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쳐 헐떡이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월양아. 네가 참으로 곱구나. 내 평생 이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월양은 지친 몸을 그의 품에 온전히 기댔습니다. 경수는 그 작고 따뜻한 몸을 품에 안고 있자니 지금까지 책에서 배운 천하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이 여인의 작은 떨림 하나가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경수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끝난 밤, 경수는 오산댁과 월양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유모, 월양아. 나는 결심했다. 이 혼례를 취소하겠다. 내 마음은 이미 월양이에게 있다. 나는 월양이라는 밭이 아니면 내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다. 오산댁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사색이 되어 그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아니옵니다. 저는 천안종의 신분입니다. 어찌 대감마님의 귀한 씨를 받을 밭이 되겠사옵니까? 저 때문에 도련님의 앞길을 망치실 수는 없사옵니다. 내가 지킬 것은 너다, 월양아. 너와 함께 일구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부모님께 파혼을 고했습니다. 아비는 분노하여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양반의 피에 종년의 것을 섞으려 했. 천한 계집의 치마폭에 놀아나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것이냐. 산의 구실도 못하던 놈이 이제는 미친 것이로구나. 이게 무슨 망발이냐. 결국 경수는 방에 갇혔고 오산댁과 월양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현석은 창고에 갇혀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몰래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와 찐 옥수수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비의 성정을 내가 잘 안다. 이대로 두면 너는 평생 저 아이를 잊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을 게야. 나 또한 평생을 내 아비의 그늘 아래 숨죽이며 받으로만 살아왔다.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꽃을 피워본 적이 없지? 너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헐헐 날아보거라. 가서 그 아이와 함께 내가 원하는 꽃을 피우며 살아라. 어머니는 작은 돈주머니와 함께 광의 열쇠를 쥐어주며 아들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그 길로 집을 나선 경수는 한 달 동안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양반의 비단 옷은 남루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곱던 손은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직신이 다 닳고 옷이 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갈 무렵 어느 주막에서 청의 마을이라는 작은 어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사흘간의 긴 여정 끝에 경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수척해진 오산댁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정말 오셨군요. 유모. 월양이는 어디 있어? 안으로 드시지요. 월양이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방 한편에는 월양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뒤부터 상사병에 걸려 그리움과 자책감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아, 내가 왔다. 나다. 널 찾기 위해 내가 왔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던 오산댁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 눈물엔 기쁨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월양의 병세는 경수의 극진한 간호 덕에 차츰 호전되었고, 그의 봄 어느 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마을 어른의 주례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다. 월양아. 네, 서방님. 제가 이리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석과 월양이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현석은 자신의 학문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월양은 길쌈을 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산댁은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 오산댁은 깊은 밤 홀로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주 오래전 도련님의 등을 어루만지던 그 밤의 따뜻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숭고한 모성애로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할머니야. 그리고 이 가족의 지킴이지.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 오산댁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고, 첫날 밤을 어찌 치어야 한단 말인가. 아는 것이라곤 글자밖에 없는데. 신부의 옷고름은 어찌 풀며 푼 뒤에는 또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망신만 당하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의 한 양반가 독자인 경수 도련님은 올해 19이었습니다. 어느덧 정혼할 나이가 차 한 달 뒤면 이웃고을 평창 이참판 댁따님과 혼례를 치르게 되어 있었죠. 겉으로는 의젓한 선비였지만 속으로는 이렇듯 큰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서삼경과 씨름하며 학문에만 정진했기에 여인의 손목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고, 아비의 엄격한 가르침 탓에 계집 아이들과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피하기 일쑤였죠. 그런 그에게 아비는 늘 이리 말했습니다. 경수야, 명심하거라. 사내란 모름지기 씨를 널리 퍼뜨려 가문을 융성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여. 여자란 그저 옥토가 되어 묵묵히 그 씨를 받아내어 아들을 낳는 것이 미덕이다. 그 외에 계집에게 쓸데없이 마음을 주어 희롱하거나 학문을 게을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패륜적인 짓이다. 첫날 밤에 해야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없다. 그저 내가 사내임을 증명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씨앗을 깊숙이 심어주면 그뿐이다.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은 경수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여인이란 어렵고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의 지리를 알아야 하거늘 그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시러 오시라 하옵니다. 문밖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에 경수는 깊은 시름에서 깨어났습니다. 오산댁이었습니다.
나이 43. 그녀는 경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운 유모였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일찍 여인 오산댁은 경수를 제 친아들처럼 여기며 온 정성을 다해 길러왔죠. 들어오시오. 유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오산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비록 종이 신분이었지만 품위 있는 몸가짐과 지혜로운 말투로 경수에게는 어미보다 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경수의 파리한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이 마르지 않은 벼루와 붓이 놓여 있었지만 화선지 위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의미 없는 획 몇 개만 그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부터 안색이 파리하시고 식사도 통 못하시는데 무슨 깊은 시름이라도 있으신지요? 혹 학문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밥상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묻는 말에 경수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혼례 때문이시온지요?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에 경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오. 그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을 뿐이오. 도련님, 이 오산댁이 비록 도련님을 낳지는 않았사오나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가려내며 키운 사람입니다. 도련님께서 속으로 방귀만 뀌셔도 된방귀인지 물방귀인지 알아챌 수 있사옵니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첫날 밤 일로 이리 속을 끓이십니까? 오산댁의 직설적인 말에 경수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사실은 첫날 밤이 두렵습니다. 신부를 어찌 대해야 할지, 사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아버님 말씀처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산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쯧쯧, 저리 순진한 수총각을 그냥 신방에 들여보냈다간 장작 패듯 깨진 몸만 축낼 뿐이지. 사내의 도리란 것이 어디 과거 급제만 있는 것이더냐? 아내의 마음을 얻고 몸을 기쁘게 해주는 법이야말로 집안을 평안케 하는 으뜸 도리인 것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단단한 결심이 선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밭을 갈 줄 모르는 농부가 어찌 풍년을 바라겠사옵니까? 여인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그 밭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밭 가는 법이라니요. 허나 도련님, 저같이 소리를 내지 않는 늙고 메마른 밭에서는 가르침을 드릴 수 없으니 물기 오르고 부드러운 새 밭을 잠시 빌려야겠습니다. 새 밭이라니요. 부엌에서 일하는 월양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나이 17에 아직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옥답과도 같은 아이지요. 그 아이의 몸을 밭삼아 어찌 밭을 고르고 어찌 씨를 뿌려 마침내 어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물론 이 일은 우리 셋 말고는 하늘도 모르게 할 것이옵니다. 경수는 그 노골적인 비유에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월양이를 데리고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계집밭 일구는 4가지 법도에 대해 알려드리지요. 4가지 법도라는 말에 경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산댁은 부엌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월양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월양은 마른 몸매에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눈매가 곱고 피부가 하얘 사내종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아이였습니다. 월향아, 너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다. 이는 도련님의 장래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며 너의 앞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머니? 도련님께서 첫날 밤 일로 고심이 깊으시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 몸은 늙었으니 너의 젊은 몸을 잠시 빌려야겠다. 월양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붉어졌다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직 사내를... 걱정하지 마라. 도련님께서 내게 직접 씨를 뿌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명할 때 내 몸을 밭삼아 시범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
이건 여자로서 꼭 알아야 할 비방이란다. 지아비를 구름 위로 띄울 수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중술이다. 잘 배워두면 너 또한 훗날 지아비의 밭을 기름지게 하여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게야. 오산댁의 진지한 설득에 월양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단다. 오늘 밤 모두 잠든 뒤 내 방으로 오너라. 도련님께 함께 가자꾸나. 월양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오산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엌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깊은 밤이었습니다. 경수가 촛불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문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오산댁과 함께 월양이라 불린 여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월양은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이 길고 고와 묘한 새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가지 법도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밭고르기입니다. 오산댁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밭고르기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의 성질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옵니다. 성급하게 쟁기부터 들이밀면 밭이 놀라 굳어버리고 돌멩이만 가득하게 되는 법입니다. 먼저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름진 땅부터 살살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요. 여인의 몸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곳은 바로 이 목덜미와 귓불, 그리고 부드러운 어깨입니다. 월향아, 이리 오너라. 오산댁은 월양을 앞에 앉히고 그녀의 저골이 고름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월양의 희고 가녀린 어깨선의 경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을 이리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입술로 살짝 머금어주면 오산댁이 월양의 귓불을 살짝 머금자 월양의 입가에서 하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경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이 물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밭을 골라보시지요.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에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오산댁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목덜미에 서툴게 입을 맞추고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때마다 월양이 작게 몸을 떨며 가쁜 숨을 내쉬자 경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쾌감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두 번째 법도인 씨 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밭을 잘 골랐으니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씨앗은 너무 깊이도 너무 얕지도 아니 되며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어야 싹이 잘 트는 법입니다. 즉, 사내의 허리 놀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옵니다. 오산댁은 월양을 이불 위에 눕히고 경수에게 그 위에 올라가 보라 명했습니다. 옷은 그대로 입은 채였지만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얇은 무명옷을 뚫고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경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밭의 고랑을 따라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강약과 완급이 있는 법입니다. 월양의 숨소리가 바로 그 박자이니 그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인이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나아가고 내쉴 때 함께 물러나며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경수는 오산댁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래에서 월양이 달뜬 숨을 내쉬자 경수는 그녀의 반응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그녀와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수줍음과 묘한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일구고 있는 밭이 돌이나 흙이 아닌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의 몸이라는 것을요. 셋째 날 밤의 가르침은 세 번째 법도 물떼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농밀했습니다. 경수는 이제 더 이상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월양이라는 밭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이제는 제법 사내다운 자신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밭에 씨앗을 심기만 해서는 풍년을 얻을 수 없사옵니다. 밭이 메마르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야지요. 이것이야말로 농부의 가장 큰 정성이자 밭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내의 양기가 그저 제 욕심만 채우고 말라버린다면 여인은 갈증에 울부짖게 되지요. 진정한 사내란 여인이 먼저 기쁨의 강물에 흠뻑 젖어 정신을 놓는 것을 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뜨거운 기운을 쏟아내는 법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에게 야른 속저고리와 속치마만 남기고 겉옷을 모두 벗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하얀 비단 속옷 위로 월양의 봉긋하게 솟아오른 전무덤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풍만한 엉덩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양은 부끄러움에 두 손으로 몸을 가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관능적이었습니다. 여인의 밭에서 가장 단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은 바로 저 전무덤과 은밀한 골짜기입니다. 허나 그곳으로 바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그 주변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물기를 터주어야 하지요.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손과 입을 사용하여 월양의 온몸에 물을 대어 보십시오. 그녀가 어디를 원하고 어느 곳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지 손끝과 혀끝으로 남김없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경수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월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산댁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차 대담하게 월양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월양의 발목을 쓸어 올리고 매끈한 종아리를 지나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파르르 몸을 떨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붉고 작은 전망울을 속저고리 위로 머금었을 때 월양의 입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흐. 도련님, 더는 그곳은? 아닙니다. 월양아, 그곳이 바로 샘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다. 부끄러워 말고 내 몸이 원하는 소리를 내거라. 도련님, 멈추지 마십시오. 샘이 마르기 전에 더 깊고 은밀하게, 밭이 스스로 젖어들어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경수는 월양의 반응에 완전히 취해 오산댁의 목소리에 홀린 듯 그녀의 온몸 구석구석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야른 비단 치마 위로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골짜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 월양의 몸이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켰고 마침내 뜨거운 액으로 치마를 흠뻑 적시며 절정에 다다랐을 때 경수는 자신이 한낱 계집종의 몸을 탐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영혼과 교감하는 듯한 황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쾌감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법도는 온기로 밭을 다독이는 법, 즉 뒷정리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에도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찬바람이 들어 마음이 상하는 법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으로 밭을 잘 보듬어 주어야 다음에도 기쁘게 문을 여는 법이지요. 사내의 본분은 제 기운을 쏟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경수는 땀과 눈물로 젖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월양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쳐 헐떡이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월양아. 네가 참으로 곱구나. 내 평생 이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월양은 지친 몸을 그의 품에 온전히 기댔습니다. 경수는 그 작고 따뜻한 몸을 품에 안고 있자니
지금까지 책에서 배운 천하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이 여인의 작은 떨림 하나가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경수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끝난 밤, 경수는 오산댁과 월양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유모, 월양아. 나는 결심했다. 이 혼례를 취소하겠다. 내 마음은 이미 월양이에게 있다. 나는 월양이라는 밭이 아니면 내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다. 오산댁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사색이 되어 그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아니옵니다. 저는 천안종의 신분입니다. 어찌 대감마님의 귀한 씨를 받을 밭이 되겠사옵니까? 저 때문에 도련님의 앞길을 망치실 수는 없사옵니다. 내가 지킬 것은 너다, 월양아. 너와 함께 일구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부모님께 파혼을 고했습니다. 아비는 분노하여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양반의 피에 종년의 것을 섞으려 했. 천안 계집의 치마폭에 놀아나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것이냐. 산의 구실도 못하던 놈이 이제는 미친 것이로구나. 이게 무슨 망발이냐. 결국 경수는 방에 갇혔고 오산댁과 월양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현석은 창고에 갇혀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몰래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와 찐 옥수수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비의 성정을 내가 잘 안다. 이대로 두면 너는 평생 저 아이를 잊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을 게야. 나 또한 평생을 내 아비의 그늘 아래 숨죽이며 받으로만 살아왔다.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꽃을 피워본 적이 없지? 너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헐헐 날아보거라. 가서 그 아이와 함께 내가 원하는 꽃을 피우며 살아라. 어머니는 작은 돈주머니와 함께 광의 열쇠를 쥐어주며 아들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그 길로 집을 나선 경수는 한 달 동안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양반의 비단 옷은 남루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곱던 손은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집신이 다 닳고 옷이 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어느 주막에서 청의 마을이라는 작은 어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사흘간의 긴 여정 끝에 경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수척해진 오산댁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정말 오셨군요. 유모, 월양이는 어디 있어? 안으로 드시지요. 월양이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방 한편에는 월양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뒤부터 상사병에 걸려 그리움과 자책감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아, 내가 왔다. 나다. 널 찾기 위해 내가 왔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던 오산댁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 눈물엔 기쁨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월양의 병세는 경수의 극진한 간호 덕에 차츰 호전되었고, 그의 봄 어느 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마을 어른의 주례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다. 월양아. 네, 서방님. 제가 이리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석과 월양이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현석은 자신의 학문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월양은 길쌈을 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산댁은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 오산댁은 깊은 밤 홀로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주 오래전 도련님의 등을 어루만지던 그 밤의 따뜻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숭고한 모성애로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할머니야. 그리고 이 가족의 지킴이지.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 오산댁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고, 첫날 밤을 어찌 치어야 한단 말인가. 아는 것이라곤 글자밖에 없는데. 신부의 옷고름은 어찌 풀며 푼 뒤에는 또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망신만 당하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의 한 양반과 독자인 경수 도련님은 올해 19이었습니다. 어느덧 정혼할 나이가 차 한 달 뒤면 이웃고을 평창 이참판 댁따님과 혼례를 치르게 되어 있었죠. 겉으로는 의젓한 선비였지만 속으로는 이렇듯 큰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서삼경과 씨름하며 학문에만 정진했기에 여인의 손목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고 아비의 엄격한 가르침 탓에 계집아이들과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피하기 일쑤였죠. 그런 그에게 아비는 늘 이리 말했습니다. 경수야 명심하거라. 사내란 모름지기 씨를 널리 퍼뜨려 가문을 융성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여. 여자란 그저 옥토가 되어 묵묵히 그 씨를 받아내어 아들을 낳는 것이 미덕이다. 그 외에 계집에게 쓸데없이 마음을 주어 희롱하거나 학문을 게을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패륜적인 짓이다. 첫날 밤에 해야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없다. 그저 내가 사내임을 증명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씨앗을 깊숙이 심어주면 그뿐이다.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은 경수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여인이란 어렵고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의 지리를 알아야 하거늘 그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시러 오시라 하옵니다. 문밖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에 경수는 깊은 시름에서 깨어났습니다. 오산댁이었습니다. 나이 43, 그녀는 경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운 유모였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일찍 여인 오산댁은 경수를 제 친아들처럼 여기며 온 정성을 다해 길러왔죠. 들어오시오, 유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오산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비록 종이 신분이었지만 품위 있는 몸가짐과 지혜로운 말투로 경수에게는 어미보다 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경수의 파리한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이 마르지 않은 벼루와 붓이 놓여 있었지만 화선지 위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의미 없는 획 몇 개만 그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부터 안색이 파리하시고 식사도 통 못하시는데 무슨 깊은 시름이라도 있으신지요? 혹 학문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밥상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묻는 말에 경수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혼례 때문이시온지요?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에 경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오. 그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을 뿐이오. 도련님, 이 오산댁이 비록 도련님을 낳지는 않았사오나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가려내며 키운 사람입니다. 도련님께서 속으로 방귀만 뀌셔도 된방귀인지 물방귀인지 알아챌 수 있사옵니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첫날 밤 일로 이리 속을 끓이십니까? 오산댁의 직설적인 말에 경수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사실은 첫날 밤이 두렵습니다. 신부를 어찌 대해야 할지,
사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아버님 말씀처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산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쯧쯧, 저리 순진한 수총각을 그냥 신방에 들여보냈다간 장작 패듯 깨진 몸만 축낼 뿐이지. 사내의 도리란 것이 어디 과거 급제만 있는 것이더냐? 아내의 마음을 얻고 몸을 기쁘게 해주는 법이야말로 집안을 평안케 하는 으뜸 도리인 것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단단한 결심이 선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밭을 갈 줄 모르는 농부가 어찌 풍년을 바라겠사옵니까? 여인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그 밭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밭 가는 법이라니요. 허나 도련님, 저같이 소리를 내지 않는 늙고 메마른 밭에서는 가르침을 드릴 수 없으니 물기 오르고 부드러운 새 밭을 잠시 빌려야겠습니다. 새 밭이라니요. 부엌에서 일하는 월양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나이 17에 아직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옥답과도 같은 아이지요. 그 아이의 몸을 받삼아 어찌 밭을 고르고 어찌 씨를 뿌려 마침내 어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물론 이 일은 우리 셋 말고는 하늘도 모르게 할 것이옵니다. 경수는 그 노골적인 비유에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월양이를 데리고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계집밭 일구는 4가지 법도에 대해 알려드리지요. 4가지 법도라는 말에 경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산댁은 부엌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월양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월양은 마른 몸매에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눈매가 곱고 피부가 하얘 사내종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아이였습니다. 월향아, 너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다. 이는 도련님의 장래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며 너의 앞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머니? 도련님께서 첫날 밤 일로 고심이 깊으시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 몸은 늙었으니 너의 젊은 몸을 잠시 빌려야겠다. 월양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붉어졌다 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직 사내를... 걱정하지 마라. 도련님께서 내게 직접 씨를 뿌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명할 때 내 몸을 받삼아 시범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 이건 여자로서 꼭 알아야 할 비방이란다. 지아비를 구름 위로 띄울 수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중술이다. 잘 배워두면 너 또한 훗날 지아비의 밭을 기름지게 하여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게야. 오산댁의 진지한 설득에 월양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단다. 오늘 밤 모두 잠든 뒤 내 방으로 오너라. 도련님께 함께 가자꾸나. 월양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오산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엌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깊은 밤이었습니다. 경수가 촛불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문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오산댁과 함께 월양이라 불린 여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월양은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이 길고 고와 묘한 새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가지 법도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밭고르기입니다. 오산댁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밭고르기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의 성질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옵니다. 성급하게 쟁기부터 들이밀면 밭이 놀라 굳어버리고 돌멩이만 가득하게 되는 법입니다.
먼저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름진 땅부터 살살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요. 여인의 몸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곳은 바로 이 목덜미와 귓불, 그리고 부드러운 어깨입니다. 월향아, 이리 오너라. 오산댁은 월양을 앞에 앉히고 그녀의 저골이 고름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월양의 희고 가녀린 어깨선의 경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을 이리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입술로 살짝 머금어주면 오산댁이 월양의 귓불을 살짝 머금자 월양의 입가에서 하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경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이 물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밭을 골라보시지요.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에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오산댁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목덜미에 서툴게 입을 맞추고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때마다 월양이 작게 몸을 떨며 가쁜 숨을 내쉬자 경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쾌감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두 번째 법도인 씨 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밭을 잘 골랐으니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씨앗은 너무 깊이도 너무 얕지도 아니 되며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어야 싹이 잘 트는 법입니다. 즉, 사내의 허리 놀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옵니다. 오산댁은 월양을 이불 위에 눕히고 경수에게 그 위에 올라가 보라 명했습니다. 옷은 그대로 입은 채였지만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얇은 무명옷을 뚫고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경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밭의 고랑을 따라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강약과 완급이 있는 법입니다. 월양의 숨소리가 바로 그 박자이니 그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인이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나아가고 내쉴 때 함께 물러나며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경수는 오산댁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래에서 월양이 달뜬 숨을 내쉬자 경수는 그녀의 반응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그녀와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수줍음과 묘한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일구고 있는 밭이 돌이나 흙이 아닌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의 몸이라는 것을요. 셋째 날 밤의 가르침은 세 번째 법도 물떼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농밀했습니다. 경수는 이제 더 이상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월양이라는 밭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이제는 제법 사내다운 자신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밭에 씨앗을 심기만 해서는 풍년을 얻을 수 없사옵니다. 밭이 메마르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야지요. 이것이야말로 농부의 가장 큰 정성이자 밭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내의 양기가 그저 제 욕심만 채우고 말라버린다면 여인은 갈증에 울부짖게 되지요. 진정한 사내란 여인이 먼저 기쁨의 강물에 흠뻑 젖어 정신을 놓는 것을 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뜨거운 기운을 쏟아내는 법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에게 야른 속저고리와 속치마만 남기고 겉옷을 모두 벗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하얀 비단 속옷 위로 월양의 봉긋하게 솟아오른 전무덤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풍만한 엉덩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양은 부끄러움에 두 손으로 몸을 가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관능적이었습니다. 여인의 밭에서 가장 단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은 바로 저 전무덤과 은밀한 골짜기입니다. 허나 그곳으로 바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그 주변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물기를 터주어야 하지요.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손과 입을 사용하여
월양의 온몸에 물을 대어 보십시오. 그녀가 어디를 원하고 어느 곳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지 손끝과 혀끝으로 남김없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경수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월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산댁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차 대담하게 월양의 몸을